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하는데 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뭐 남은 수업, 자녀 수업들이 다 저희가 뭐 줌으로 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가지고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 지난주에 업로드를 못했어요.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장애 부분을 남은 부분을 다 하고 그 일단 영상을 다 어쨌든 업로드를 해서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단은 다 조치할 거고요. 아무튼 조금 먼저 이렇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좀 사태도 있고 또 좀 개인적인 일이 조금 안 좋게 된 것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양해를 구하는 바고요. 아무튼 남은 부분은 또 할 테니까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할게요. 자폐성 장애, 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어, 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장애로 지금 볼 거예요. 이 친구들이 참 다양하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래서 좀 다들 1대1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자폐성 장애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영화에서도 많이 좀 언급이 됐었죠, 그동안. 또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제 자폐성 장애라는 것이 조금 친숙하기 위해서 좀 많이 좀 좋은 면, 어떨 때는 이제 천재성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은 거는 아마 선생님들이 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의에 대한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술의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의 특성을 보이는 장애. 일단은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의 결함 이런 것들은 다른 장애 영역에서도 좀 나타나는 부분이기는 해요.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상동적이고 행동, 반복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물론 자폐성 장애 분류할 땐 요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반복되고 상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한 1943년 자폐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이 친구들을 딱 명확하게 지칭을 하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가 있다 없다 라기보다는 약간 자폐적 성향이나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있었어요. 얘 좀 우리가 느낄 때 있잖아요. 얘 좀 자폐 같은데? 이런 느낌? 이런 기분 같은 것에서 성향이라는 부분에서 연속성으로 좀 이해하기 좀 시작을 했고요.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가지는 약간 특징적인 것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상호작용인 거죠. 이제 불러도 좀 대답이 없고 아이 컨택을 좀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동일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항상 같은 자리 또는 항상 가던 길, 항상 쓰던 물건 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동행동 또는 뭐 다양한 뭐 약간 문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친구들인 거죠. 일단 장애인 교육법에는 이거는 미국 법인데 이제 3세 이전의 구어와 비구어의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장애 심각한 영향으로 이제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달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활동, 상동적 움직임, 환경의 변화나 일과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결함이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며 교육 성취나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라고 해요.
이제는 이 친구들이 옛날에는 DSM-4라는 데서 이제 정의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DSM-5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뭐 임산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이 의미 있는 지속적인 장애,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과 관심, 활동이 이제 다음 밑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증상은 유아기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수업에 듣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은 이제 자녀가 자폐 아동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그분들이 경험하는 거랑 책의 내용이나 다른 게 실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이 가지는 그런 특정 행동이나 약간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좀 다르게 보이거나 행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가 아무리 이 분야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부모님만큼은 이렇게 뭐 더 많은 걸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개별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책에서나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거고 일반적인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이제 DSM-4에서는 전반적 발달 장애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위 영역들이 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 아스퍼거 장애, 소화기 붕괴성 장애, 부절전 전반적 발달 장애 또는 PDD, NOS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일단 자폐성 장애는 저희가 아는 거예요. 그냥 생애 초기에 발병하고 빈약한 사회적 발달, 언어 발달의 결함, 융통성 없는 행동으로 측정지어지는 이제 심각한 발달 장애다. 그리고 아스퍼거 신드롬, 이 친구들은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의 행동, 관심 활동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때로는 일상 동안 보이는 결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트 장애, 생후 1년 동안의 전형적인 발달을 보인 후 정신지체 및 경련장애와 함께 행동, 언어, 의도적인 손 움직임으로 특정지어지는 거의 여아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인 결함, 그리고 소화기 붕괴성 장애, 3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언어, 사회성, 운동기술, 용분기술 등으로 급격한 퇴보를 보이는 희귀장애, 그리고 이제 불특정 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제 전반적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자폐성 장애나 아스퍼거 장애를 지닌 아동과 유사하지만 장애 진단상 유의한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아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간 모호한 용어. 그러니까 위의 장애들을 약간 장애는 있는 것 같은데 위의 장애들로 구분되지 않는 나머지 친구들을 여기 이제 밑에 불특정 전반적 발달 장애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DSM-4에서 보다는 DSM-5. 이제 DSM-5가 이제 많이 인용이 됐으니까 좀 하는데,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이제 4를 배우다가 5로 넘어가고 좀 한탕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때라서 그렇고요. 그러면 DSM-4와 DSM-5의 차이점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소화기 붕괴성 장애는 진단명이 사라지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폐 진단 범주에 아스퍼거가 포함되고 이제 언어 발달 지연을 빼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레트 장애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주에서 제외를 되고요. 그리고 DSM-4에서는 4살 이전에 발현을 한다는데 그냥 이 표현은 이제 유아기로 대체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증상이 있으니까 스펙트럼이란 말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유연하게 그 진단을 할 때 좀 가능성을 크게 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레트 장애는 빠졌고요.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좀 더 뭐 자세히 얘기하면 뭐 DSM-4에서는 뭐 자폐성 장애는 정의를 했을 때 이제 전반적 발달 장애에서 극도의 사회적 위축, 인지적 결함, 언어 장애, 상동 행동 특성이 있고 이제 30개월 이전에 발생을 하고요. 아스퍼거는 언어 및 인지 발달은 정상적이고 이제 운동 기능의 발달에 지체되고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제는 빠진 레트 장애는 5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만 4세 정도부터는 이제 두뇌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심리 운동 기술의 상실과 표현 및 수용 언어가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도 지체 장애도 포함을 하고요. 정신 지적 장애. 그래서 이제 여아에만 좀 존재를 하는 경우고요. 이제 소화기 분괴성 장애는 2세에서 10세 정도의 정상적 발달 그리고 이미 습득했던 사회적 기술, 언어, 자적 기술이나 놀이 기술을 상실하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서의 질적인 경험과 상동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든 것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ASD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제 레트 장애는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된 거죠. 가끔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이제 자폐성 친구들을 좀 아스퍼거인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조금은 약간 천재성이 보인다고 좀 얘기를 하죠. 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그 음악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미술을 잘한다든가 그리고 그 드라마 있었죠. 주원이 나오는 굿닥터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거의 뭐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미드로 이렇게 시즌으로 나오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에서 이제 주원이 이제 자폐성 장애로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뭐 지금은 많이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자폐성 장애를 약간 천재성이라고도 또 생각도 좀 하는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영화나 매스컴에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킨 영화 그런 매체들이 있었어요. 레인맨 같은 것도 있고 그거 보면 굉장히 천재적으로 분해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에 대한 것을 꿰뚫는 암산으로도 엄청난 양의 그런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표현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로 나타나는 거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정말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뭐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의 소재가 되는 건데 그 말 그대로 너무 특별한 케이스니까 소재가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흔하게 됐다면 그거는 소재거리도 되지도 않고 매스컴에서도 나올 일이 없는 정도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자녀가 이제 자폐장애 있는 부모면 그런 거 매체를 영화나 봤을 때 어떤 생각하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뭐 대면 수업을 해서 토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물어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거죠.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난 건데 우리 그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있잖아요. 이제 그분도 보면 약간 자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 거의 뭐 장애인인데 그분은 천재적인 음악적인 소질을 갖고 있고 뭐 바이올린 키는 거 보면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몰입을 해서 그 몰입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뭐 전자바이올린이라는 것도 처음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멋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바이올린을 키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매니저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일상생활이 정말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되게 좀 많았죠. 오히려 뭐 매니저한테 그런 뭐 가혹행위까지 당하면서
연주하고 거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래 전략을 하는 사례도 있어가지고 참 생각해보면 안타깝기만 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자기는 그냥 바이올린을 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것임에도 했지만 만약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분이 만약 다른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미리 어떤 뭐 배웠다면 또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게 단순히 잘하니까 대중들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니까 그 부분이 잘한다고는 굉장히 단면적인 모습을 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거의 그 한 음악을 하는 거 이외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훈련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은행을 돈을 세야되는 거 아니 돈의 개념이라는 것도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유일하게 약간 천재성이 나타나 유일하진 않지만 이게 천재성이 조금 간혹가다가 발현되는 이제 장애가 이제 자폐성 장애니까요. 그리고 이제 평가하고 진단하는 거는 뭐 인지 검사는 우리가 많이 쓰는 웩슬러 검사를 기본으로 해서 어린아이 때는 윕시 그리고 아동은 위스크 그리고 카우프만 지능 검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 및 사회성 발달 검사로 뭐 자폐 영아 검폭표 그리고 아동기 자폐증 평정 족도 또는 자폐학 행동 검폭표 같은 것들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로는 뭐 문장 이해력 검사, 어휘 이해력 검사 또는 각 그 센터에서 준비하는 어떤 표준화된 검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사용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검사를 해서 이제 좀 진단을 하고 그리고 현재 수준을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뭐 확실한 뭐 어느 장애랑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이 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아직도 원인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좀 불분명하고 밝히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탔다 이거는 더욱더 밝혀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환경적 요인이라면 뭐 환경오염이나 또는 뭐 백신 또는 뭐 어떤 연구에서는 MMR 백신 접종이 자폐성 발생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뇌 구조의 기능 차에서도 뭐 소뇌, 뇌간, 측두엽 등에서 편도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전두엽의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있거나 어떨 때는 유전적 이렇게 있다는데 근데 원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또 이제 간혹가다가 매체에서는 그 자폐를 어 치료한다는 약이 개발 중이다 뭐 표현 이런 기사들도 몇 번 있었어요 최근에도. 근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개념으로서는 좀 다가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공부를 해보고 그런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을 만나보고 했을 때 훈련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치료제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임상적인 거나 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특성에 대한 거는 저보다도 선생님들이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주 보고 했기 때문에 또 하고요. 일단은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합, 비구어적 행동의 적절한 사용이 안 되고 또래 관계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제 사회 정서적 상호정이 굉장히 낮죠. 뭐, 또래와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또래 문화를 이해하거나 따라가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일상적, 사회적 상호작용, 대화 지속 어려움, 미묘한 사회적 단서나 말로 표현되지 않는 메시지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용납되지 않는 습관이나 행동을 보이죠. 거의 뭐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네.
또 의사소통은 뭐 절반 정도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다 하고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또 경미한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경미한 수준이네요. 굉장히 말도 잘해요. 대답도 잘하고. 하지만 뭐 그 아이 컨택이라든가 이런 건 또 되게 어렵고 어 상동 행동 및 제한적 관심에서는 뭐말 그대로 행동이나 일과 반복 그리고 일관된 것을 고집하고 특정한 흥미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같은 것에 계속 질문하거나 자신의 흥미만을 고집하여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거는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실인 거고 뭐 어딘가에 이 친구들 하나 꽂히면 그리고 굉장히 고집적으로 하고 그거를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뭐 그렇죠. 제가 어디죠? 경진학교 거기 이제 좀 봉사 차원에서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했는데 이제 거기 친구 중 하나가 안경에 굉장히 꽂힌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다 보니까 저만 보면 안경을 잡아당기고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모든 관심이나 눈빛은 저의 안경을 노리고 있더라. 말 그대로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그 보조 선생님이랑 그때는 공익근무요원인데 사회복무요원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틈만 나면 그걸 노리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경진학교에 좀 전공과 학생이다 보니까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다 보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맞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에서 나와서 이제 좀 다른 데를 또 이제 또 도와주려 해서 갔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거 뭔가 하나 꽂히면 그거에 굉장히 일관적으로 이제 행동하고요. 또 가는 길 그리고 자기가 가는 뭐 하는 행동, 루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흐트러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문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길을 가더라도 A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항상 가는 곳만 이렇게 가죠. 그게 숏컷이나 우리가 뭐 좀 더 빠른 길이나 지름길이나 좀 효율적인 것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길을 제시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교육할 때는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인지 및 학업적 특성에서도 이제 뭐 시각장애만큼의 이제 인지적 능력을 가지기도 하고 특정 분야의 뭐 강점 혹은 결점 보기도 하고요. 이 강점은 그들의 간혹가다가 이제 천재성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고기능 자폐의 경우 평균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학업 성격에서 고르지 않거나 독재력이 낮는 경우도 되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발달 장애라고 했을 때 우리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좀 포함을 하는데 이제 지적 장애 친구들은 확실히 좀 구분이지만 이제 제가 본 이제 자폐성 친구들은 확실히 조금 이제 지적 장애도 같이 포함되는 친구들을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이제 중증 장애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드레이트 시비어에 있는 그 학생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한다시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육하는 거 되게 기본적인 거부터 그냥 대소변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그런 것을 했을 때 지적장애 학생들보다는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애들 봉사하고 할 때 아직도 이름이 기억하는데 인기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2000 벌써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인데 자폐성 장애가 자폐가 되게 심했는데 거기다 이제 지적 장애도 있다 보니 먹는 것도 이제 손으로 먹는 것이었어요. 중학생에 불구하고 숟가락을 사용을 하고 또는 뭐 젓가락을 사용, 포크를 사용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심지어 어쩔 때는 이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저희 캠프로 갔을 때 뭐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랑 다른 봉사자가 이제 그 화장실 다 청소를 하고 하면서 이제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 좀 심한 친구들은 옆에 이제 누군가가 없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교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오히려 이제 고기능 자폐라든가 경증인 친구들은 저는 제가 공부하는 분야보다는 좀 더 마일드 모더레이트인데 그쪽 분야는 그렇게 많이는 접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하는 건데 그때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와, 이렇게 대화도 다니고 되게 훈련할 맛도 나고 교육할 맛 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동안 제가 뭐 공부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은 너무 중증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좀 많이 힘들었던 것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이들을 교육하는 데서 이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짜잔. 보면 방법들이 뭐 약간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있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면 과학적 기반의 실제, 그리고 성과가 기대되는 실제, 그리고 지원 정보가 부족한 실제, 권장하지 않는 실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과학적 기반이 된 실제는 진짜로 증명이 되고 된 거죠.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기대되는 실제는 하면 뭔가 나아질 거는 같아요.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쌓여서 이제 과학적 기반, 뭐 증거 기반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 정보가 부족한 실제는 확실히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좀 기대가 위에 거보다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방법들은 해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확실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마지막 밑에 있는 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마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는 이제 응용행동 분석 그리고 잘 아는 DTT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에 대한 자격증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보면 일단은 뭐 인간관계 중심의 중재 그리고 기술 중심의 중재 그리고 인지 중재 그리고 생리학적, 생물학적, 신경학적 중재, 그리고 기타 중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술 중심과 인지 중재 및 치료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응용행동 분석, DTT는 확실히 과학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아와 부모를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과학적 기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뭐 PRT, 중심축 반응 훈련 이런 것들도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정말 사례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일반화 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큰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제 지금 4학기, 5학기인 선생님들이 이제 또 논문을 쓸 거잖아요. 논문을 쓰면 여러분들이 실험 설계를 해가지고 할 때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모여가지고 증거가 된다.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다음으로 보면 제가 지난 학기에 미술 치료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원 증거가 부족한 실제에 있었어요. 기타 정제. 근데 미술 치료가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근데 미술 치료가 자폐성 장애한테만 쓸까요? 이렇게 대답은 들리진 않지만 아니라고 하실 거라고 믿고, 분명히 다른 데도 분명히 써요. 뭐 아동 학대 당한 아이들 또는 뭐 개인 상담에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가지고 하는 미술 치료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폐 쪽에서도 쓰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는 증거다 그런 증거 기반이 다 할 수가 없죠. 음악 치료도 동일하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되게 많은 중재 방법들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있지만 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밑에 이제 성과가 기대되는 실제 아니면 지원 정보 필요가 실제 이런 연구들은 더 많이 된다면 아마 효과 있다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고 이제 뭐 구조화된 환경 교육 방법에는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 학교 일과를 구조화하고 그리고 이제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해야 되죠. 시간표, 뭐 체크리스트, 뭐 파워카드, 비디오 모델링, 뭐 점이 그리는 숫자를 통해서 학습을 하든가, 뭐 그림 카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 할 때 교육 프로그램 할 때 질적 구성 요소로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조기에 가능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이제 프로그램도 구조화가 된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방법과 교수 방법에 대해서도 뭐 상호작용, 의사소통, 또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개별화 중재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리고 문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행동을 중재를 하고 일반화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동의 진전도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아동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전환할 때 환경에 대한 전환을 할 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리고 이제 또 가족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가족들이 집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 교육이 연장성에 있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그리고 통합교육 만약에 이한 경증인 친구들은 통합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또래 친구들과 어떻게 같이 이해하고 또래 문화에 함께 접하는 것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교사의 자질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폐 학생들은 그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이 친구들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따로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또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교수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따르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일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로 하고 이제 학습 아니 통합교육도 얘기했을 때 또래와 함께 했을 때 그 또래 문화, 또래 행동,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어떤 뭐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연도별로 봤을 때는 지적 장애와 다음으로 이제 많은 장애 학생이고 요 두 지적 장애랑 자폐성 장애 아동을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발달 장애라고 하고요. 발달 장애인 법에 따라서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하지만 뭐 발달 장애법은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 장애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라고 해요. 근데 발달은 발달 지체라는 표현이 있지만 발달 장애는 쓰진 않고요. 이제 보조공학 이렇게 하면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뭐 이제는 뭐 익숙해졌어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랩미터, 프롤로그 그리고 아티즘 익스프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그림이 그게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거 우리가 AAC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랩미톡이랑 프롤로그 튜브는 밑에 있는 것이에요.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눌러서 I love to talk with my prologue. 그러니까 이거 아이콘으로 눌러서 자기가 센텐스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언어에 좀 어려움 있는 그런 자폐성 친구들이나 그리고 사용하고요. 이거 아티즘 익스프레스는 그 위에 있는 거. 이거는 간혹 우리 그 친구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거나 내가 표현을 못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제 웃는 모습, 뭐 슬픈 표정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랩미톡이랑 프롤로그 투고는랑 좀 다르게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표현을 하거나 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되어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룩겟미라고 옛날에 과거에 삼성전자가 핸드폰 만들면서 거기를 이거를 했는데 유튜브로는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뭐라 그러지?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뭐 일단 아이고 영상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볼 수 있으려나? 볼게요. 유튜브로 보는데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영상은 이건데 아이고 굉장히 좋죠. 뭐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렇게도 하고 중간에 뭐 정경미 선생님 교수님 나왔는데 그분 거의 공동행동 그쪽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세사미 스트리트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미국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요 캐릭터가 새로 생겼어요. 최근에 이게 줄리아라고 하는데 자폐성 아동을 이제 묘사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여기 세사미 스트리트에 나와서 이제 하는데 이것도 보면
뭐 이게 다양성을 하는 이 세사미 스트리트에서 하는 거라서 이런 장애적인 캐릭터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보는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게임 아티즘 해서 게임이라기보다는 뭐 저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여기 블로그를 통해서 그거를 본 적은 있는데 이제 청각 반민증을 가진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어린이 시선을 이렇게 해서 보는데 좀 아마 뭐 밑에 블로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공포 영화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사물을 한 종류로 인식해서 이제 구분을 못 하고요. 여러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패턴을 예상하지 못해서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이제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들린다는 그런 백색 소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차 소리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바람에 날리는 풀 소리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소리로 인식이 돼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것 또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요. 이거 이제 말을 기계적으로 배우고 이제 스스로 안정을 위해서 뭐 말을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하는 것 행동들을 스스로 공포감을 이겨내는 수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섬뜩한데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제 소리에 민감한 자폐성 아이가 느끼는 시선이나 그 소리들을 약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 이 친구들은 어쩔 때는 뭐, 예,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통학학원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공학 기구는 점점 발달이 되면서 할 건 이렇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신체 장애인 분들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자폐성 친구들은 이제 보조공학에서 도움을 받는데 조금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삼성에서 만들었던 그런 시각적인 그런 훈련들은 더욱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프로그램이 지금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매체에서도 자폐성 장애라고 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이제 다양성 그 장애 이해 교육 같은 부분들도 또 해서 이 친구들을 볼 때 우리가 다른 뭐 틀리다는 시각이 아니라 좀 다른 시각이면 다르지만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4월 2일이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이라고 해서 2008년부터 계속 이루어졌고요.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나이 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4월 2일날 싸이데이라고 해서 싸이월드에서 한창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리럽 블루 해서 4월 2일날 되면 세계 주요 이렇게 건물들이나 이렇게 돼서 이제 파란색 불을 해서 이제 자폐증에 대해서 인식이나 이렇게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날이고요. 이거는 이제 전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가 이제 연설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동을 위한 정보는 계속 개발되고 해야 되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보호와 존중, 그리고 생애의 최고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언어를 받는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향상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누구나 나름대로 최대한 가능성을 성취하도록 지금 우리의 각오를 새로 합시다. 그래서 4월 2일은 자폐 인식의 날로 공포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자폐에 대한 이해가 넓히고 ASD 장애의 당사자와 가족들이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널리 알려가지고 이제 자폐 아동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인식이 바꿔지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연설문을 이렇게 했는 건데, 아직은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자폐성 장애입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가진 부모님도 있는데 아마 더 저희가 대면 수업을 했었으면 제가 한번 요청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떤지 어떻게 좀 다른
다른지 뭐 이런지 저런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아쉽기만 하고요. 일단은 자폐성 장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끊을게요.